카타르시스라도 그 느껴본달까? 그 종이 위에 그냥 자필로 김정일을 비판하고 체제 비판하는 그런 시를 좀 썼지. 근데 그걸 써보니까 글이 잘 되더라고. 쓰고 싶은 걸, 거짓말 아닌 걸 쓰니까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북 작가 도명학입니다. 남쪽에 온 지 이제 좀 꽤 됐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니까 이제 한 18년, 19년 거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해가 그때 43살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형편이 좀 좋았고 성인이 돼서는 형편이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했는데, 저 출신 자체가 아버지도 간부였고 어머니는 또 의사였지. 북한에서 핵심 계층에 속했고 뭐 그 훗날에 뭐 여러 가지 고초도 많이 겪게 되고, 한마디로 말하기 힘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원래 북한도 의무적으로 남자는 다 군대를 가야 되지. 그런데 그게 예외가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그 당시에는 그 대학 갈 대상에 한해서는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대학교에 가고 말았는데, 뭐 정작에 대학교 가서는 이거 안 가기도 잘했다 싶었지. 북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은 기본상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망이 작가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부도 문학을 전공했고, 훗날에 이제 시인이었어요. 저는 시를 쓰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회사에도 다니고 시도 쓰고 뭐 공부도 하고. 북한 체제 문학이라는 게 선전 문학이니까 김일성 뭐 김정일 뭐 그 김부자에 대한 그 우상화 기여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또 체제 그 충성을 그 독려하는 그런 내용들, 뭐 대개 다 그런 거죠. 물론 생활적인 작품 내용들도 좀 있지만은 그냥 극히 적고 그냥 그런 거죠. 북한 문학이라는 게. 그 북한 문학을 하시면서 이건 아닌데 싶은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그게 이제 가장 처절하게 느꼈던 때가 1990년대 후반에 북한에서 그 대량 아사가 발생하던 그 시절을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부르는데, 그때의 절정에 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또 좀 달라지긴 했지. 그게 뭐냐면 1989년부터 시작해서 1990년, 91년 이전 소련이 붕괴되기까지, 그러면서 그때까지 드팀없는 신념처럼 가지고 있던 이 사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앞날이 없다, 허구다, 이런 데까지는 다 됐지. 그렇지만 아직 북한 체제는 건재하게 살아있고, 물론 경제적으로도 그때부터도 많이 어려웠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가뜩이 공산권으로부터 이제 경제 교류하던 것도 다 끊어지고 하니까 뭐 그때부터 공장들도 점점 뭐 생산을 못하기 시작하고 하다가 이제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지. 그런데도 여전히 그 당국에서 요구하는 작품은 변하는 것이 없는데 계속 요구하는 건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글쓰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쓰지도 못했어요. 써져야 써지지. 거짓말도 웬간할 때 거짓말이 나오지, 거짓말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짓말도 어느 정도의 뭐 건덕지가 있어야 그 거짓말 하는데, 특히 거짓 글을 쓴다는 게 큰 정말 고역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기 싫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또 써야 되니까 그냥 뭐 몇 편 끄적끄적 거리는 정도로 그냥 연상 유지하고, 나부터도 굶어 죽을 형편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생계가 걱정이고, 때의 그 괴로움, 생활상 괴로움에 더해서 작가적 양심과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 고민, 심각한 자체 모순에 빠진 그 나의 운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었죠. 글쓰기 힘들어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에서 작가가 쓰고 싶은 글을 쓰면 죽어야 하는 곳이 바로 북한이지. 탈북을 하시게 된 계기가? 그거 역시도 탈북하게 된 것도 결국 그 연장선상인데, 결국은 쓰고 싶은 글을 쓰면 죽어야 한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어디다 쏟아놓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발표는 꿈도 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카타르시스를라도 그 느껴본달까? 그 종이 위에 그냥 자필로 김정일 비판하고 체제 비판하는 그런 시를 좀 썼지. 근데 그걸 써보니까 글이 잘 되더라고. 쓰고 싶은 걸 거짓말 아닌 걸 쓰니까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배고프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소리를 한다면 덜 괴롭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덜 고통스러울 거다. 근데 이거는 배고파도 배부른 척 하는 글을 써야 되고 하니까 그 고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거 글을 썼는데 나 스스로가 흡족해서 흐뭇해하지. 그러다가 이제 그거 사고를 쳤지. 그 가지고 있은 게 사고를 쳤는데 아주 가까운 친형처럼 따르는 사진작가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좀 외국에 좀 친척도 있어가지고 돈도 좀 꽤 벌고, 그때 당신 또 사진작가들이 여기저기서 사진 찍어주면 돈도 좀 버는 때였어요. 좀 여러 가지 뭐 밥도 사주는 거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그 재미나는 곳에 이제 호랑이 나타난다고 그것도 같이 앉으면 또 이게 뜻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일을 욕해대고 체제를 욕해대고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한탄도 하고 뭐 같은 지성인으로서 아주 통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게 보이부 임무를 받은 스파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스파인 줄 모르고 지할 소리 다 떠들었지. 거기다 그 글까지 보여줬어. 그 글까지 보여주니까 그게 보이부에 그냥 들어간 거지. 보이부에 들어가서 그 어느 날 잡혔어요. 이거 왜 날 잡아가지? 그래, 영문도 모르게 잡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비밀은 우리 둘만 아는데. 근데 잡힌 것도 둘이 동시에 잡혔어. 그러니까 더 귀신이 고칼로 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위장인 거지. 그 스파이의 그 정체를 숨겨주느라고. 그러느라고 일부러 연극을 한 거예요. 둘을 같이 체포한 거예요. 그 둘을 같이 체포해서 따로 갈라놓고 또 이 조사를 하는 건 또 원래 어느 나라에서나 그 좀 원칙이잖아요. 그 공범을 한 곳에다 놓고 조사를 안 하지. 그러니까 나는 잡힌 다음에 그 사람의 행처를 알 수가 없지. 또 어디서 이게 조사를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조사를 받는데 그 죄는 북한은 들어서 알지만 뭐 그 정도면 죽어야지 뭐. 빼도 박도 못하지. 증거가 다 있는데. 글도 있지. 거기다 만년필처럼 생긴 녹음기 가지고 나하고 그저 이런저런 별 험악한 얘기 한 거 다 녹음 잡아서 갖다 바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증거가 이렇게 싹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죽었다 했지. 근데 뭐 나는 당장 데려가서 뭐 때려 죽이는가 했지, 총으로 쏘든. 근데 죽이지는 않고 계속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를 오래 받았어요. 그것도 감옥을 옮겨 다니면서 또 여기가 한 곳에 또 몇 달 있다 또 그다음 또 다른 데 데려가고 그래.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취급하는 거지, 결국은. 정치범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 비밀리에 취급한단 말이죠. 일반 범죄하고 달라서. 그래서 조사를 받았는데 뭐 이래저래 죽이지 않고 뭐 거의 3년 가까이 조사만 받다가 나중엔 해명이 돼서 결국은 나왔는데, 나오게 된 걸 그 이야기를 하자면 기가 막혀요. 살아나올 수 없는 곳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현재 그 얘기를 장편 소설로 쓰고 있는데 맥이라고 하는 잡지에 연재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스파이가 나 대신 들어가 죽었어요. 내가 대신 살아나왔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하늘이 도왔다고 봐야죠. 살아나오게 된 결정적 동기는 당시 김정일이 그 보이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 형편을 김정일이 아니까 어려운 거. 김정일이 뭐라 했냐면 배고픈 사람이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올 리는 없다. 지금 나라 형편이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함부로 반동 취급하지 말라. 마구 잡아들이지 말고 적을 만들지 말라. 그러려면 다 적이다. 그래가지고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 용납이 됐어요. 웬만해서는 뭐 잡아다 죽이지 않았어요. 잡아서 혼내기는 했지만 웬만한 소리는 또 못 들은 척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다 적을 만들어 놓으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러한 위기감을 느낀 거지. 그 중에 이제 단서가 달린 게 뭐냐면 보이부 내부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7, 9번 발언은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7번, 9번 발언은 안 된다. 그런데 그 정식 북한의 어느 체계도 법전에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번호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정치범 중에서도 7번은 기밀성을 의미하고
9번은 김정일을 의미하더라고. 그래서 그 7, 9번 사건이라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의도에 관계없이 김일성, 김정일을 지명 공격할 때는 형태만 갖추면 테러로 간주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스파이라 해도 상대방의 속을 떠보기 위해서 김일성, 김정일을 꼭 찍어서 욕하면 도로 걸리는 거예요. 녹음 있잖아요. 그 녹음 파일을 이제 들어보니까 아주 운 좋았다고 봐야지. 둘 대화 속에서 내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발언 속에는 김일성, 김정일이란 말이 단 한마디도 그 녹음이 잡힌 게 없었어요. 대신 그 스파이가 얘기한 거는 100번도 넘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도에 관계없이 형태를 갖춘 테러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이제 수사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애매한 사람 술 먹이고 돈 주고 꼬세 가지고 자기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유도해서 계속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계속 유도. 그러나 이 본인이 본심이 아니었다 이건. 그냥 좀 도와주고 친하게 지내고 하지 마지 못해. 체면에 못 여겨서 그냥 이렇게 한 거다. 이런 거로 넘어갔거든. 그런 거로 넘어가면서 반전이 시작된 거지. 그건 나도 몰랐지. 느낌이 이상하게 오더라고.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 하도 오래 조사받다 보니까 그 집에 가서 편히 있던 그걸 다시 잡아왔는 거예요. 그걸 나와 같은 옆방에다 가둬놓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둘 중에서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싸움으로 번지고 만 거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올 수 있는 실마리가 거기서부터. 그러나 내가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걸 벗기까지 다 얘기를 하자면 이야기가 길어지지. 뭐 아이러니하게도 김종일이 나를 살려준 거나 같다고 볼까? 그런 지시를 안 했다면 난 죽었지. 꼼짝 못하고 죽었지. 감옥에서 나오기 전부터 알았지. 뭔가면 내가 감옥에 잡혀가니까 북한이 연좌제 무섭잖아요. 정치부 반동놈으로 잡혀갔는데 그거 잡혀갔으니까 대학 교수하던 내 동생이 사라졌어. 내 동생이 먼저 뛴 거예요. 압록강 건너서. 그래가지고 내가 나오면서 나는 사실 나올 때는 그랬지. 야 이젠 이 한번 죽다 살아났으면 얼마나 혼났어요. 이 산 건 정말 이게 하늘이 준 기회잖아요. 정말 살 사람이 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살자. 숨죽이고 그냥 뭐 어떤 나라요 시대요 이념이요 뭐 정의요 진리요 내가 암만 떠들어봤자 결국 어쩌지도 못하며 죽을 건데 힘도 없는 주제에 그냥 조용히 살자. 애들 먹여 살릴 궁리나 하고 뭐 앞으로 글도 쓰지 말자. 이젠 뭐 글 쓸 자격도 박탈이지. 그러니까 글도 쓰지 말고 그냥 먹고 사는 거 밖에 모르는 그냥 그렇게 애들이나 키우는 거로 만족하자. 그런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근데 그게 호랑이가 고기를 안 먹고 토끼가 풀을 안 먹겠어요? 나는 원래 생게 먹기를 그렇게 생게 먹었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걸 느낀 게 나와서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한 보름이나 넘었나? 또 걸렸어. 네? 뭘 또 걸렸어. 어떤 걸 걸리셨어요? 집에 가만히 지금 몸도 추스지 못한 주제에 쇠약해진 몸 가지고 집에 있는데 할 거 있어요. TV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TV를 보는데 보지 말라는 또 중국 걸 지금 보고 있어. 그것도 우리 애가 밖에 나가 놀면서 대문을 열어놓은 것도 모르고. 근데 북한은 이제 수시로 이제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런 검열 성원들이 대해야 한단 말이야. 아유 한 놈이 무리에 치고 들어와서 현행으로 딱 본 거예요.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지금 뭐 TV에 뭐 빵빵 나오는데 지금. 야. 자우간 어쨌든 그 사람이 혼자 와서니 망정이지. 그 사람한테 뭐 고급 담배도 찔러주고 돈도 찔러주고 하면서 정말 애걸복걸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모른 척하고 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놈이 마지막에 가면서 다신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가는 소리가 이런 소리 하더라고. 당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지 않는가? 어디 갔다 오지 않았나?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는가고? 좀 정신 차리고 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결국은 뭘 느꼈는가 하면 이자가 내가 정치범으로 잡혀갔다 온 사실까지 아는 걸 보니까 그냥 지나가다 본 놈이 아니고 내 집을 감시하고 있었구나. 그걸 느꼈어요. 난 어느 날인간 잡혀간다. 분명히 나도 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종료하려고 저쪽 사람을 대신 나 대신에 처리했겠지만은 나도 분명 사상이 나쁘다는 것만은 그 확실하지 않아요? 김일성, 김정일을 꼭 지금 말하지 않았다 뿐이지.
내 영상으로는 어찌 보면 저쪽 놈보다 더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건덕지가 있으면 어느 땐가 다시 잡아갔다가 네 놈도 역시 나쁘구나 하고 또 하나 사건을 처리해서 실적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지. 그래서 느꼈는데 마침 마을에 내 중학교 동창생이 있었는데 그 동창생이 보이부의 다른 곳에 그 정치범들을 다루는 감옥의 책임자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주 빠삭하게 알지. 그 친구가 나한테 조언을 줬어요. 너 결코 완전히 살아나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살 길을 찾아라. 이거 나 도망가란 얘기예요. 어느 땐가 날 잡아간다는 거지. 그 친구 말은 내가 100% 신뢰할 수 있지. 왜냐하면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같이 술도 먹고 하는 사이였고 또 그 친구는 정치범들을 직접 다루는 감옥의 책임자로 오래 근무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가 굳이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죽을까봐 알려주는 거지. 그러던 찰나에 먼저 남쪽에 온 동생한테서 연락이 온 거지. 연락이 와서 중국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부터 또 그때는 지금만큼 브로커가 그렇게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브로커 또 생기고 오죽할 때까지 중국에서 그것도 내 동생이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어쨌든 조선족들 집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한동안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는 안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브로커 온전한 게 나타나가지고 온전한 브로커를 따라서 태국 쪽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들어왔죠. 우리 동생도 그냥 와이프하고 우리 재수 씨하고 우리 조카를 그냥 두고 혼자 도망갔단 말이에요.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 조카하고 재수 씨 같이 강을 넘었거든요. 여럿이 움직이자니까 애기도 있지 하니까 더 위험하긴 했지. 처음에 중국 땅에 착하니까 제일 놀랐던 게 중국에서 버스 타고 이동하다가 톨게이트 있잖아요. 요금 받는데 거기 이렇게 딱 나타났는데 그건 또 중국 톨게이트 직원들은 군대처럼 이 제복을 다 입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건대는 중국 군대 옷을 기본적으로는 알지만 군대도 다양하잖아요. 육군도 있고 뭐 공군도 있고 그다음 뭐 경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병종들에 따라서 군복이 아무 나라나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가려 못 보니까 그것도 다 군대인가 했지. 꼼짝없이 또 잡히고 했지. 그 증명서도 없지, 뭐 여권도 없이 뭐 그냥 불법인데 꼼짝없이 잡혔는데 운전기사가 손을 내밀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돈을 주는 것 같더라고. 버스 뒤쪽에 앉아서 멀리 보니까. 근데 그 돈이 얼마인지 내가 알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이 지금 버스 안에 브로커도 탔어. 브로커는 운전수 그 가까운데 운전기사 가까운데 앉고 우린 뒤에 앉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난 또 내 생각으로 한 게 뭔가 하면 이 브로커가 벌써 이 운전기사하고 이 초소하고 이걸 다 매수한 상태구나. 그러니까 그냥 돈 딱 찔러주니까 그냥 무사히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냥 지나가는 건데. 난 그거 통행료 내는 거 그건 몰랐지. 북한엔 통행료란 게 없으니까. 톨게이트 자체가 없단 말이지 북한에는. 길 가다가 돈 낸다는 거 그때 처음 목격했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야 톨게이트 나타날 때마다 얼마나 심장이 떨어지겠어. 근데 매번 돈 찔러주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 브로커 능력 대단하다. 아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야 그래서 뭐 괜히 아주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과정을 많이 거쳤지. 또 다른 탈북자들하고 달라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가다가 잡혀서 한번 북송당하면 북송됐다고 그걸 죽이지는 않거든. 죽이지는 않지만 이제 자꾸 죽는 이유가 너무 가혹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맞아 죽거나 고문을 못 이겨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 걸려서 죽는단 말이지. 뭐 총으로 쏴 죽이는 뭐 이런 거는 거의 없고 대체 그렇게 죽지. 그게 많이 죽는단 말이지. 그런데 나는 한 번 죽을 구멍에 갔다 온 놈이 이번엔 아까 중국 TV 본 것만도 그런데 이번에 아예 도망갔잖아요. 잡히면 나는 뭐 고문할 것도 없지. 나는 무조건 그냥 뭐 빼도 박도 못하지. 그래가지고 정말 죽음을 각오한 길을 남들보다 오히려 나는 더 심각할 수밖에 없었지. 남들은 그래도 한번 잡혀가면 혹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지.
근데 나는 아예 기회가 없잖아. 오히려 두 벌로 더 죽어야 될 대상인데. 그러니까 더 겁을 쓸 수밖에 없고, 주머니에다 고춧가루도 아주 매운 청양고추 같은 그런 매운 고춧가루를 주머니다가 놓고, 그 만약에 위기일발의 순간이면 고춧가루를 문에다 뿌리고라도 뛰어야지. 아이고, 참 어려웠어요. 그다음 이제 슬펐던 거는 태국에서 이제 결국 잡혔어요. 태국에서 또 버스 타고 가다 잡혔는데, 뭐 가는 날 장날이라고. 그 태국 방콕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잡혔는데, 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수도에서 쿠데타 일어났으니까 수도를 향하는 모든 도로를 군대가 장악하고 다 검열을 하는 거지. 그래 잡혔지. 그날 쿠데타 안 일어났으면 태국까지 그냥 오섭소리 가지. 잡히고 보니까 뭐 달부자 한 10명 잡혔어. 그 또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 신세를 한 3일 지고 나니까, 이거 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재판 받으러 또 갔는데, 말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재판관이 사형을 내리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지금 앉아서 지금 재판을 받았는데, 북한에서도 재판을 못 받아본 받아보지 못한 재판을 지금 난생 처음 간 이국 땅에서 그 나라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감정이 아주 묘하더만.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뭐 1개월형을 받았지. 그래서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그 교도소에 가서 1개월 살았는데 교도소 모습도 봤고, 근데 교도소라는 게, 나도 북한 감옥에서 바로 나와서 뭐 감옥 안에 뭐 그 냄새를 떨어뜨리기도 전에 지금 또 잡힌 거지 않아요, 지금 이 태국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대한 그 실태가 가장 이제 비교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북한 감옥에 비하면 태국 감옥에선 일생 동안 있으래도 있겠더만. 그 교도소에서 일생 동안 있으래도 있겠더만. 교도소 울타리 막혀서 밖에 나가지 못한다 뿐이지, 북한 사회에 사는 사회보다 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참 그때는. 그리고 교도소 생활 중에서도 또 매일마다 이제 착잡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게, 태국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이 아침에 뭐 몇 시든가 8시인가 6시인가 어쨌든 뭐 그때 되면 아침 저 시간이면 다 나가가지고 그 나라 애국가, 그 나라 국가가 나오는데, 국가가 주악되는데 방송으로 그 가슴에 손을 얹고 뭐 이게 서서 그 경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외국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나도 나가서 그 애국가 이렇게 하고서 태국 국기에다가 태국 국기에다가 이렇게 경의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애국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때 그 감정, 북한의 애국가를 들을 때는, 그래도 북한의 애국가를 들을 때는 나라가 개판이든 뭐든 어쨌든 이건 내 나라 애국가다 하고 들으니까, 또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건 좀 괜찮잖아요, 그거는. 근데 내 이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 이 나라 애국가를 들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나. 야, 이게 참 이상한. 내 이 나라에 살 것도 아니고 이 나라에서 날 받아줄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이제 한국에 입국에서도 눈물이 쑥 나온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이제 국정원 조사 끝나고 하나원에 갔잖아요. 하나원에 가니까 다음날 아침에 뭐 또 거기서도 아침이면 첫 시간이면 나와서 그 수학생들 애국가에 또 이렇게 경례를 해요. 그 하나원에서도. 그건 교육 차원에서 그래야 우리가 애국가도 외우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구나 그러는 것 같아요. 아침 첫 시간이면 그거부터 시작한다고. 아침 운동과 함께, 아침 체조와 함께 그 애국가를 들는 그 의례를 한다고요. 이 마당에 쫙 서서.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때 애국가를 처음 들는 느낌이 눈물이 쑥 나더라고. 태국에서 남의 나라 국기에 어처구니 없이 서가지고 그렇게 하던 생각, 그 다음 북한 애국가를 듣던 생각. 그런데 이제 와서 대한민국, 여기는 내가 살아갈 나라, 우리 민족의 나라, 여기서 이제 그 애국가에 경애를 한다.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 그 다음에 그 노래 장중하잖아요. 이 곡상 장중하고 청순하고 정말 맑은 아침의 나라다운 이런 가사와 맑은 아침의 나라다운 곡,
이런 이 모든 게 물밀듯이 그런 감동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아, 정말 눈물이 나더만. 아, 이게구나. 이거다. 이게 내 나라구나. 거짓말 탐지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근데 난 거짓말 탐지기가 과연 보고 싶은 그게 어떤 건지. 그래서 거짓말 좀 해서라도 거짓말 탐지기 구경 한번 좀 해볼까 했는데 차마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그 거짓말 탐지기 그 아주 조사도 막 오래 걸리는데 나는 뭐 3일 정도도 안 걸렸어요. 그것도 주말까지 끼워서 실질적으로 조사는 하루밖에 안 됐어요. 그냥 조사가 쉬웠던가 봐. 아마 진술이 일관적이고 또 이게 글 쓰는 것도 작가니까 그 글 쓰는 거 남들은 낑낑거리면 오래 쓰는데 나는 빨리 썼겠지. 남들은 그걸 쓰는 게 오래오래 쓰는 것만 해도 며칠씩 낑낑거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뭐 나는 별로 직접 맞대면 조사한 시간은 뭐 하루면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자꾸 또 뭐 누구는 거짓말 기계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나도 거짓말하고 그 기계 구경 한번 했어야 되는데 나는 어쨌든 이렇게 궁금한 게 많고 호기심 많아서 사고로 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기계를 난 지금도 보지 못한 게 조금 좀 아쉬워요. 뭐 그 다음에 좋았던 거는 밥 먹는 게 좋더라고. 밥 먹는데 야, 국정원 식사질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야, 이 국정원은 돈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오기 전까지는 뭐 북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서는 뭐 중국에서도 좀 잘 먹긴 잘 먹었지. 그 중국은 먹을 거는 풍족한 곳이에요. 근데 조사기관에서 이렇게 잘 줄 줄은 몰랐거든. 그 비싼 그 명란젓 같은 것도 그것도 뭐 북한에서는 정말 먹어보기 힘들어 비싸서 중국에 가도 중국에도 그거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해요. 워낙 중국도 그게 비싸요. 한국도 좀 비싸긴 비싸. 그런데 그걸 그냥 원 없이 이만한 다라에다 담아놓고 마음대로 푹푹 퍼서 그 먹으라고 하는데 그 짠 걸 푹푹 푼들 다 먹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그 어떤 친구들은 그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거 없으면 다시 못 먹을 것처럼 먹지도 못하면 그거 밥주걱으로 하나 듬뿍 떠서 푹푹 그 가지다 놓고 못 먹으면 그것도 다 버려야 되잖아요. 누가 젓가락 댄 것도 어떻게 다시 또 그 내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켜서 이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적당히 푸세요. 먹고 또 가져가세요. 한데 그걸 또 싫다고 두덜벌거리는 사람들도 있지. 아씨 먹을 땐 개도 욕하지 않는다는데 먹는 걸 가지고 말이야. 그런다고 또 그러기도 하고. 하여간 그리고 밥이 좋잖아요. 쌀이 기가 막히지. 그걸 먹던 데다가 태국에 가서 오래 있었잖아요. 거기서 있을 때 거기 쌀은 정말 그 북한에서 그 알람미라 그러는데 그 알람미를 밥한테 그 풀기 하나도 없고 불면 날아가고 이런 쌀이잖아요. 그게 그 다이어트 하는 데는 좋겠더라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 조선 쌀을 먹어봤으면 늘 그랬거든. 북한 쌀도 맛은 있는데 북한 쌀은 정미가 발전을 못 해가지고 쌀 잘 잃어야지 안 하다가 잘못하면 돌 씹으면 이빨이 부러질 줄. 그 북한 쌀은 맛있기는 한데 이게 정말 밥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이런 정미가 발전해가지고 돌 하나 없잖아요. 흙 한 점 없고 그냥 물에다 쓱 헹궈서 해도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북한 쌀은 그렇지 않거든. 근데 알람미만 먹다가 국정원이 와서 밥을 봤는데 밥이 막 빛이 반짝반짝 나지. 풀기 찰찰 완전히 뭐 북한에서는 뭐 완전 찹쌀이나 한 가지지. 밥을 먹는 사람 누구나 다 그래요. 이게 진짜 밥이다. 이게 밥이지. 이제야 내 나라 쌀을 먹는구나 이 생각. 그래서 밥도 쌀도 좋고 반찬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벌어먹기 위해서 그러긴 하지만은 직장에 나가고 그다음 질서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북한처럼 조직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강요를 하고 뭐 이런 거 없어도 스스로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된 그런 약속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자각적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굴러가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조직도 없고 북한처럼 귤도 없고
이 뭐 몽둥이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사이가 굴러가겠어요. 그래서 무질서만 뭐 난무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그 단점이거니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북한은 강제 규율, 몽둥이 규율이지만 여기는 자각적으로 지키는 규율이 북한보다 더 강해요. 직장도 보면 야 지각할까봐 지하철에 올리뛰고 내리뛰고 뭐 할 때 보면 야 이게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자기가 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다 돼 있구나. 시스템으로 이렇게 너무 잘 돌아가는구나. 야, 그 시스템에 이게 여긴 뭐 북한처럼 사상교양 사업도 안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통화 안 하는데도 이렇게 말을 스스로 잘 듣는다는 게 아, 이게 정말 놀랍고 그다음에 이제 모두가 부지런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데 나이 들어서도 이 공부 계속 하는 거. 특히 노인들이 뭐 한 70대는 할아버지가 뭐 서울대 입학했다 뭐 이런 거 나올 때면 이야 그 나이 왜 대학교 갈까 이런 생각들. 와, 참 문화적으로 가장 다른 게 있다면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북한은 인위적이고 강제적이고 강요 뭐 이런 데 의한 룰로 움직이는데 여기는 스스로 상호간의 약속과 계약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현재는 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소방 이런 걸 보는데 그거는 생기고 한편으로 그러면서 소설가로서 소설을 쓰고 있고 북한 인권 단체들에도 관여를 하고 이것저것 나 여기 와서 이것저것 많이 원래 생겨먹기를 그런지 이것저것 내가 간참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